이재명 후보 얼마나 잘하고 있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애독자 여러분, 그리고 유권자 여러분은 요즘 이재명 민주당 후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매일 바뀌는 정치 현안 하나하나에 추적하면서 상대 정당의 움직임, 그리고 민주당의 대응, 민주당의 주도성,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또 경쟁 후보의 대응, 이런 것들을 비교한다고 또는 비교하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평가를 하게 되죠. 오늘 혹시 좀 놓치고 있는 게 없었는가 라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재명 후보가 내놓고 있는 공약, 이재명 후보가 던지는 메시지, 거기에 대중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는지, 자, 평가와 분석의 대가이시죠. 인사조직연구소 최동석 박사님과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깊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아주 즐겁고 유쾌하고 재밌게 해볼 텐데요. 여러분 채널 고정하시고 오늘 이 방송 보시면서 우리가 진수, 진가, 그리고 진면목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들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최동석 인사조직연구소 소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방송에서 굉장히 이제 반응이 좋았고 또 그 하나하나의 과정을 통해서 스픽스가 정말 남다른 방식으로 지금 정치를 분석한다, 이재명을 분석한다, 이런 평가는 오롯이 우리 최 박사님의 도움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그런 호평을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그렇게까지요?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지금 선거 중반입니다. 앞으로 한 2주 이제 정도 남았는데 2주 남았다는 것은 이제 지금 사전 투표까지 한 2주 정도 남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재명 후보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정책적 역량, 그리고 특히 지역 발전 공약과 관련된 부분, 이 과연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어떤 것인지, 또 지난 3년 전의 공약과 비교했을 때 어떤 것인지, 자, 이런 것들을 좀 집중적으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 번 더 강조드리지만 오늘 채널 고정하시면 여러분 이 방송 잘 봤다라는 생각 들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자, 거기에 이제 집중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재명의 대세론이 생각보다 강하고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자, 그거부터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재명의 매력에 점점 빠져들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재명을 성남시장 할 때부터 서서히 제가 이 사람은 독특하네. 정치인으로서 또는 행정가로서 그런 거를 연구해 왔던 사람으로서 보면 볼수록 매력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지금 그렇게 생각하죠.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과 그의 사상과 철학이 지금까지 5,000년 우리 민족사에서 지방의 조그만 도시의 원님으로 변방에 있던 사람이 중앙부대에서 10년 만에 이렇게 각광을 받으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죠, 사람들이. 네. 그래서 우습게 알았어요. 그런데 하는 걸 보면 이 사람은 확실하게 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그 매력에 빠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 이 매력이라는 것은 최근에 제가 놀라는 것은 경청 투어도 했고 지금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이제 일종의 정책 공약 투어 같은 거를 하고 그럼요. 유권자를 만나는데 지역으로 내려가서 발언하는 이 발언의 내용, 그리고 구체적인 공약이 정책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지역 발전과 이어질 수 있다는 이 일종의 프로세스 같은 것이 확실히 남다르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의 독특한 특징이 있어요.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르는데 준비를 해요.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그 소외된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에 대한 깊은 애정이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 후보를 한 번도 만날 일이 없는 시골 벽촌까지 찾아가서 만나잖아요. 특히 저는 강원도 출신이라 강원도는 사실 대통령 후보들이 잘 안 가요. 거기 가봐야 인구도 별로 없고 산천만 있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번에 굉장히 오랫동안 가 있었어요. 그 접경 지역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탄광 지역까지 쭉 다니면서 다 의견을 수렴하고 무엇이 아픈 데인지 무엇이 가려운 데인지 그것을 다 메모하고 적잖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딱 맞춤형 공약을 해주죠.
그런데 그 사전 연구를 어떻게 하나 봤더니 그 지자체장들과 사전에 다 공유된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서 진짜 원하는 게 뭔지 그런 거를 피부로 파악하죠. 철저하게 준비한다는 것. 그리고 이 철저하게 준비하는데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서 여러분들께 희망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느끼고 있는 고통을 그렇지. 지금보다는 내가 줄여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해보시겠습니까? 먼저 이렇게 하는 것. 그렇죠. 맞아요. 그런데 다른 정치인도 실제 선거에서 대중을 만나고 유권자를 만나서 이런 방식으로 호흡을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또 지금 다른 경쟁 정당 후보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재명만 이렇게 유독 더 잘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준비를 안 해요. 다른 준비를 사람들은. 안 하고 간다. 준비를 안 하고 그때 이빨린 소리를 해요. 그 네. 하는 건 이빨린 소리를 해요. 그때 그 사람들 좋아할 말을 해요. 예를 들면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옮겨주겠다. 옮길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한국은행을 부산으로 옮긴다는 말이나 똑같은 말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 왜냐하면 그거는 구성원들이 합의를 해줘야 되거든요. 민주주의 사회에서 합의에 의한 의사결정만큼 민주적 정통성이 있는 게 없잖아요. 네. 그런데 산업은행 직원들이 극구 반대한단 말이에요. 예. 그걸 어떻게 옮겨요? 네. 그런데 그 요번에 그 H&M 본사를 옮긴다는 거. 그게 옮긴다고 하고 옮긴다고. 또 행수산부도 옮긴다고 하고. 그것을 사전에 보니까 다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그 그 노조위원장들 다 나오고 네. 그다음에 H&M 경영진하고도 얘기가 됐을 거예요. 그리고 네. 또 정부 지분도 가지고 있고 네. 그게 현대상선이잖아요. 옛날에 예, 예.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상선인데 그 회사를 옮겨주겠다는 거야. 본부를. 그 부산을 이제 해양 수도로 명실상부한 해양 수도로 만들겠다. 그것도 한국의 해양 이 수도가 되는 게 아니라 아시아해. 그리고 북극 항로를 개척했을 때 일본으로 갈 물동량을 대한민국으로 다 가져왔어. 그렇지. 부산으로 거기에 가져오겠다. 연관 산업을 다 부산 주변에 이제 부산, 울산, 경남 쪽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20년 시간이 긴 것 같지만 결코 길지 않다. 본인이 성남시장 8년 해보니까 10년도 금방 가더라. 그렇지.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맞아요. 그러려면 이제 러시아하고도 좋은 관계를 맺지 않으면 북극 항로를 우리가 선점할 수는 없거든요. 네. 선점하려면 러시아하고 아주 해야 되고 우리는 돈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 거기 있는 기착지들을 중간 기착지들을 다 우리가 개발해야 되거든요. 예. 우리가 선점해야 되니까 그런 것까지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산 공약을 보니까 그랜드하고 그런데도 현실적이고. 그렇죠. 근데 부가가치는 엄청나게 생길 것 엄청난 같은데 이런 기발함이 어디서 나왔는지 그건 잠시 후에 얘기를 예, 하기로 예. 하고 조금 전에 최 박사님께서 가난한 사람 그리고 소외된 사람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네. 평소에 어떻게 발견하셨죠? 그러니까 그 성남시장 때부터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이들 이 과일 싱싱한 과일 자기가 못 먹었었잖아 어렸을 때. 그래서 그거를 급식에다가 넣어주도록 하고 그리고 그 뭡니까 그 여성 생리대 네. 그런 거 무상으로 하고 그게 다 가난한 사람들 얘기잖아요. 청소년들을 위해서. 청소년들을 예, 예. 위해서. 그다음에 그 무상 산후조리원 이런 거 만들어주고 돈 있는 사람들은 그거 일도 아닌 예, 거란 예. 말이에요. 근데 돈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했단 말이야. 보통 그런 거는 이제 표를 얻기 위해서 정치인들이 하는 퍼포먼스 아니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거는 예를 들면 표를 생각하면은 신천지에 쳐들어갈 이유가 없죠. 네. 그 표를 생각하면 근데 쳐들어가서 똑바로 해라. 이만희 그거 저기 했냐 보자. 예. 그거는 표를 인식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 이게 옳은 것이다. 네. 옳다면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최근에 뭐 여수, 순천 이렇게 이제 지방에 지금 이제 그 순회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비가 장대 비가 쏟아지는 데서 본인이 이제 선거 유세를 하면서 그 우산을 다 쓰고 이렇게 있는데도 사람들이 가지 않고 비가 엄청나게 내리더라고요. 맞아요. 거기에서 예,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재명 후보가 보였던 좀 전에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 자 이런 장면이 있었는데 여러분 직접 한번 보고 얘기 나눠 보겠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오네요. 저는 비를 안 맞아서 너무 죄송합니다. 이 비 오는 날에 사실 우산으로 가리면 앞도 보이지도 않는데 그런데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는 거 그거는 저 이재명이라고 하는 개인에 대한 애정도 있겠지만 더 나은 세상 만들어 달라고 하는 그 절실함, 그 간절함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 광경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의 그 간절함을 담아서 여러분 얼굴에 웃음꽃은 아니더라도 근심과 걱정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금보다는 최소한 몇 배 더 나은 희망 있는 세상을 꼭 만들겠습니다. 진짜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어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제 이제 저런 장면은 연출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즉석에서 마음에 우러나오고. 예, 본인도 울컥하고 사실 우산에서 보이지도 않는데 이게 이제 대중에 대한 서민에 대한 하여튼 이런 것들이 이제 물씬 배어나 있는 이재명다움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인들은 다마 이걸 다 알 텐데 네. 그 회심하는 그 순간들이 계속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쭉 조사해 보면 그 중에서 이제 자기가 잘못 알고 있었다고 확 회심하죠. 그게 대학 들어가서 대학 들어가서 5.18이 북한군 나쁜 놈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테러 행위를 하고 막 그랬다. 이렇게만 봤다가 대학 들어가서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걸 알고 확 회심하죠. 네. 메타노이아라는 라틴어를 쓰는데 회심이라는 것은 이제 생각과 생각이 이런 인식을 완전히 다 바뀌는 거죠. 네. 예. 전체가 다 바뀌는 거예요. 네. 원래 이제 이런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애정이 깊이 있었는데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회심하는 그런 역사가 있죠. 이제 사람마다 누구나 다 그런 게 있습니다. 참 이제 저 장면을 보고 실제로 우리 박사님 같은 경우는 경제적으로나 또는 사회적 지위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경륜 이런 걸 다 보면 네. 뭐 전혀 이제 문제 없이 건강도 잘 지키고 계시고 올해 연세가 한 70이죠 지금. 1원이시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저 장면을 보고 눈물이 걸성걸성 하신단 그렇죠. 말이에요. 그렇죠. 왜 우리는 저 장면을 보고 이렇게 인간의 본성이죠. 그래요? 사람들이 이걸 잘 모르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독일에서 공부하고 거기서 살면서 그런 이제 한국 개신교가 완전히 잘못됐다 이런 거를 독일 교회에서 알게 됐거든요. 그러고 나서 저가 서서히 도노 점수라 그러죠. 도노 점수. 네. 그러니까 이건 아니로구나. 한국 개신교는 잘못됐다. 이런 걸 알고 서서히 이게 왜 어떻게 바뀌는지를 저 자신이 지금까지도 계속 그런 바뀌어가는 과정을 겪고 있는 거죠. 아마 이재명도 그런 과정에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놀랍죠. 예. 계속 자신을 점점점 승화시켜가는 이 모습을 볼 때 보통 내기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죠. 보통 내기가 아니다. 진심이 우러나는 것이고 대중을 만날 때 지도자가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지. 진실이 보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메타노이아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자기가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처단하고 그랬던 사람이냐, 그 압박하고 그랬던 사람인데 예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예. 그러자 확 뒤집어지는 거죠. 그리고 평생을 예수를 전파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 그것을 메타노이아라고 하는데 예. 우리 한국인들이 점점 이재명과 관련해서 메타노이아가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과 대중과 유권자에 대한 깊은 애정이 원래 있던 사람인데 그렇죠. 현실 정치에서는 발현이 되지 않았고 이미 발현이 되는 과정에서는 우리는 이 사람이 쇼를 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다른 그렇죠. 대중 정치인과 비교했을 때 그렇죠. 차이가 뭐냐?
거기다가 악마 프레임, 범죄자 프레임 이런 것들을 가지고 더 씌웠으니 우리가 그걸 이제 가려진 상태에서 제대로 보지 못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그것을 무서워했던 사람들이 있죠. 기득권층에. 예. 기득권층은 온갖 비리와 불법에 의해서 자기가 불로소득으로 취했던 이 모든 것이 이재명 때문에 빼앗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예. 두렵잖아요. 예. 그러니까 악마화할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악마화해봤자 소용이 없는 상태가 된 거죠. 네. 진실한 모습이 드러나니까. 저는 이제 최 박사님처럼 경제적으로 문제가 없고 연륜과 경험과 지식 그리고 유튜브 채널 하시면서 활동을 하시는 분이 눈물을 걸성이면서도 이재명이 정말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잘 만들어져 있다는 것은 얼마나 우리 사회가 이렇게 바뀌어야 하는지에 대한 갈구 또는 간절함이 이제 드러나는 것이라는 생각이 하나가 있고요. 그렇죠. 다른 하나는 저 장면을 보고 눈물을 걸성걸성 있는 사람은 얼마나 지금 살림살이가 어렵습니까? 모든 국민들이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고 있으니 맞아요. 저 장면을 통해서 이 사람이 우리를 좀 바꿔줄 수 있겠구나 그렇죠. 라는 희망을 갖게 되죠. 진심으로 느끼면서 그렇죠. 야, 이재명에 대한 지지가 엄청 더 강해지는 거 아니냐. 맞아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이재명은 진실하다라는 것이 맞아요. 제가 추앙의 표현이나 아니면 이분을 띄우려고 하는 의도적인 표현이 아니라 진심들이 지금 쌓이고 모이고 있구나라는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뭐 이재명을 띄워줘서 이 나이에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어요. 그런데 제가 이 분야를 연구해오고 가르쳐온 사람으로서 실제로 또 컨설팅도 하고 그랬던 사람으로서 이재명이 이 시대에 이제 나타났다는 것은 우리 민족의 커다란 축복이다. 저는 그렇게 보죠. 자, 그러면은 대중에 대한 애정을 가지는 지도자가 근본적으로 우리가 인사조직을 연구하시는 분으로서 분석과 평가에서 이 덕목도 매우 중요합니까? 지도자는? 어떤 덕목이요? 그러니까 지금 대중에 대한 깊은 애정과 사랑이 아. 자, 시스템을 만들고 어떤 상황에서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맞아요. 기업 구조에 대한 혁신 아이템을 내고 그것을 실행하고 이런 것들을 매우 기능적으로 잘 하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과 별도로 대중에 대한 애정과 사랑은 이것은 지도자로서 누구든지 제대로 잘 가져야 하는 덕목이냐 이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게 밑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에 예. 나머지가 효율적으로 만들어지죠. 예. 뒤에서 얘기할지 모르겠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말씀을 미리 드리면 책상 위에 서류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 이야기는 뭐냐? 굉장히 효율적으로 일한다는 뜻인데 어떻게 효율적으로 일하냐? 서류가 오면 이거 보면 이게 뭐라는 걸 알고 즉시 결정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네. 서류가 여기 남아있지 않죠. 그러나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는 머릿속에서 하면 돼요. 그러니까 머리가 총명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요. 네. 총명하지 않으면 머릿속에서 오랫동안 이거를 연구하고 준비하는 일을 못합니다. 네. 그런데 워낙 머리가 좋다 보니까 그런 거를 서류 없이 자기 머릿속에서 다 굴릴 수가 있는 거죠. 자, 어쨌든 이제 그런 것들이 오히려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아주 펀더멘탈 네. 기초로서 매우 중요하다는 네. 건데요. 이재명 후보가 엊그제 했던 그 대중에 대한 깊이 있는 애정과 존경심 있지 않습니까? 그 장면 한 번만 더 보고 제가 주제 이어가겠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오네요. 저는 비를 안 맞아서 너무 죄송합니다. 이 비 오는 날에 사실 우산으로 가리면 앞도 보이지도 않는데 그런데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는 거 그거는 저 이재명이라고 하는 개인에 대한 애정도 있겠지만 더 나은 세상 만들어 달라고 하는 그 절실함, 그 간절함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 광경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의 그 간절함을 담아서
여러분 얼굴에 웃음꽃은 아니더라도 근심과 걱정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금보다는 최소한 몇 배 더 나은 희망 있는 세상을 꼭 만들겠습니다. 진짜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어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하시죠. 예. 그래서 저거는 진짜 저 장면을 보면서 나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한국이 이제 위대한 국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죠. 예. 정말로 구군백년을 결정할 수 있는 정말로 역사적 전환기에 이제 놓여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지난번에 전 대표님하고 하면서 5년은 짧다. 예, 예. 5년은 너무 짧다. 예. 한 10년, 20년을 해도 된다. 저런 사람은. 예. 그런 생각이 들었죠. 다시 저 영상을 보면서 우리 최 박사님께서 이제 결국 걸성걸성하던 눈물이 이제 흘러 내렸는데 최 박사님은 왜 저런 이제 장면을 보고 눈물이 날 정도로 그만큼 이제 최 박사님도 우리 국가가 가지고 있는 이 잠재력이 국민들의 이 잠재력이 발현되지 못하고 막 얽히고 설켜서 지금 엉망진창이 됐죠. 엉망진창이 됐죠.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어쨌든 극복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이런 간절함이 이제 드러나는. 그렇죠. 그러니까 노무현이 하고 싶었던 게 이런 거였거든요. 네. 근데 이걸 못했잖아요. 예. 노무현은 그 조선 건국 이래 600년의 역사, 그 예. 청산될 역사, 이 비리와 불법으로 얼룩진 한국사를 청산해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막 피를 토하면서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재명이 그걸 하려고 하는 거죠. 네. 지금 같은 분위기면 이제 해낼 수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할 수 있죠. 예. 할 수 있죠.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국민적 지지가 있기 때문에. 예, 예. 그 메르켈 총리가 그나마 그 유럽에서 가장 신뢰받는 국가로 만들었잖아요. 네. 2차 대전 이후에 완전히 그 전 세계의 욕을 들어먹는 나라에서 지금 조사하면은 독일이 가장 admired 이 스테이트라고 했는데 가장 존경받는 나라가 독일인데 그 이유는 메르켈 때 그 시리아 난민 100만 네. 명을 받아들였잖아요. 예, 예. 그 인도주의적으로. 다른 나라 영국은 뭐 5만 명인가 6만 명 들어왔다가 그 브렉시트 나가고 그랬는데 독일은 100만 명을 봤는데 실제로는 127만 명인가 들어왔다고 그래요. 그 사람들이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긴 하지만 그래도 그 독일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프로그램을 잘 정리해서 상당히 많이 정착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그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애정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정치력을 발휘하면 훌륭한 나라를 만들 수 있거든요. 유럽에서 가장 존경받는 나라가 독일인 것은 스위스보다도 오히려 독일인 것은 바로 그런 지도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사람들이 그걸 잘 몰라요. 예. 그래서 메르켈이 16년을 했거든요. 근데 5년은 너무 짧죠. 네. 나는 헌법을 좀 바꿔서라도 좀 더 길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공약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이재명 후보가 특정한 사안, 이슈에 대한 인식, 이제 같은 것의 한 단면 중에 도로공사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공사 마무리를 제대로 못해서 맞아요. 울퉁불퉁한 상황을 맞아요. 왜 방치를 하느냐? 그러면 이 사람은 한 5만 원 정도 자기가 아껴 쓸 수는 맞아요. 있으나 그런데 이 차량으로 이동하는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의 사람은 그것이 울퉁불퉁함으로 인해서 맞아요. 얼마나 많은 피해를 맞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다 자동차 고장으로 이어지고 이렇게 되면 훨씬 더 많은 피해를 보는데 왜 이걸 그대로 두느냐?
그래서 지금부터는 만약 울퉁불퉁한 상황을 방치하게 되면 아예 이 사람한테 공사를 다시 시킬 것이고 영원히 공사를 주지 않을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입찰 제도를 개선하라고 하니까 맞아요. 그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이 되어 해결됐죠. 버렸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런 이제 발상들을 어떻게 가지고 강제할 수 있느냐. 대체로 뭐 시공하는 뭐 업체야 뭐 관계 좋으면 공무원들이 봐주고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좀 이해해줘.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성남에서 그걸 완전히 바꾸는 걸 보면서 맞아요. 공직자가 어떤 자체로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완전히 바뀔 수 있습니다. 라는 이런 이제 접근 방법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그러니까 그 실용주의적 판단이죠. 그러니까 무슨 뭐 이념이나 이런 거에 상관없이 진영과도 상관없이 실용주의적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경영학이라는 학문이 상당히 실용주의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영학자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저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놀라는 거예요. 저는 경영학자로서 실용주의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이고 그 분석적으로 그걸 바라보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것을 스스로 깨우쳤겠죠. 네.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저기 김승환 교수라고 있습니다. 네. 그 전북대학교 그 헌법학 교수였는데 전북 교육감을 3년임을 하고 퇴임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퇴임하시고 나서 쓴 책이 있어요. 나의 이데올로기는 오직 아이들인가? 뭐 그런 책인데 교육감을 하셨으니까 그 책의 앞부분 쭉 읽다 보면은 검사 출신 변호사가 김승환 교육감이 당선됐을 때 자기를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있는데 자기는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 얘기의 포인트는 뭐냐? 첫 4년 동안 임기 동안에 한 100억 정도를 땡기면 그거는 아주 보통의 경우다. 보통의 경우다. 100억 정도. 더 땡길 수 있지만 100억 정도 먹는 거는 괜찮습니다.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예. 그 충격을 받았죠, 이 양반이. 그런 거예요. 지금 지방이 우리 행정 시스템이 예. 그따위로 엉망진창입니다. 이거를 바로 잡아야 돼요. 이거 이재명이 이걸 바로 잡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걸 좀 우리가 분석적으로 접근해서 이재명은 그러면 국가의 예산, 돈, 그리고 자신이 앉아 있는 자리에 대한 인식을 보통 정치인들과 다르게 할 것이다. 첫 번째, 우리가 쓰는 예산이라는 것은 국민이 피땀 흘려서 내준 돈이니 이 돈은 내 돈이 아니고 남의 돈이기 때문에 더 아껴 써야 한다. 맞아요. 바로 더 효율적으로 써야 한다. 그러면 국민의 세금이잖아요. 예. 그 인식을 가지고 있고 어떤 정치인은 이 돈은 내 돈이 아니기 때문에 막 써도 되는 돈이다. 맞아요. 야, 그래서 이것 좀 해볼까 저것 좀 해볼까 거기에 콩고물 묻어 있는 거 뭐가 있지 이거 내가 좀 먹을 수 있어? 맞아요. 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 정치인. 맞아요. 요렇게 이제 우리가 좀 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 윤석열과 이재명은 완전히 극과 극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재정이 별로 한 것도 없이 지금 마이너스 경제로 추락하고 있는데 경제 성장률이 그런데 국가 재정은 빵꾸가 났습니다. 벌써. 이건 뭐예요? 1사분기에 51조인가 빵꾸 또 났더라고요. 다 날아간 겁니다. 예, 예. 그냥 공중에 날아간 거예요. 예.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한덕수가 그런 친구예요. 최상목이 그런 친구입니다. 모피아들이 제가 잘 알아요. 한국은행에서 제가 20년을 근무한 사람인데 모피아들을 왜 모르겠어요. 걔네들은 순전히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합니다. 모피아들이. 심각합니다. 그거를 이재명이 고쳐놔야 돼요. 예. 뿌리째 고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돈에 대한 생각이 다르다. 예산이라는 것은 내 돈이 아니고 국민들이 모아준 돈이기 때문에 이것을 알토란처럼 써야 한다. 공적 자산을 누군가에게 매각할 때는 이것은 공익적 요소를 어떻게 반영해서 그러면. 시장주의를 인정하고 공적 가치도 구현하도록 그렇죠. 통제하는 방법이 없느냐. 이게 이제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그렇죠. 자, 환수하는 방식을 그렇죠. 선택하고 민간도 이익을 주지만 공적으로도 환수해내는. 그렇죠. 민간 개발로 갔으면 그 돈이 다 이제 민간 영역으로 이전이 됐을 텐데 이것을 이제 적정한 수준에서 막아냈다. 원래 공공 개발로 하려고 그랬던 건데 네. 그때 국힘당이 그 새누리당이죠.
그거를 반대해가지고 민간으로 할 다 수 없이 바꿔버렸죠. 예. 그 공동으로 한 거 아니에요. 예, 예. 공동으로 해. 그래서 민간에 돌아가는 돈을 다 회수. 그래도 나머지 조금만 먹고 다 회수해서 네. 5천억인가 5,500억인가를 만들어서 성남 시민들한테 쓰도록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7천억을 이제 실제로 만들었는데 예. 그 배임이라고 해서 왜 9천억 안 만들었냐고 다시 검찰에서 수사를 해서 이제 제거하려고 했던 것인데, 자, 지금 우리가 예산, 돈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이제 인식에 대한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자리에 대한 것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느냐. 자, 국민을 대신해서 내가 앉아 있는 자리이니 이 자리를 만들어준 사람은 바로 국민이다라는 것을 확고부동하게 생각하고 있는 정치인과, 이 자리는 내가 국민보다 더 똑똑하고 더 잘났고 더 많은 경험과 지식이 있으니 내가 여기에 당연히 앉아서 여러분들을 계몽하고 지도하고 이끌어가야 되는 일종의 선택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생각, 이 차이가 근본적으로 다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주 확실히 다르죠. 그러니까 이재명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끊임없이 국민이 주권자로서 나에게 일을 맡긴 것이다. 내가 주권자에게 내가 헌신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역량 진단할 때 쓰는 용어로 정직 성실성이라는 역량 요소가 있어요. 정직 성실성의 수준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이건 민주주의 역사에서 이렇게 높은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처음 보는 거예요. 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 사람이 항상 하는 얘기가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국민이 한다고 얘기하면서 자기 자신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처음에는 머슴이라고 그랬어요. 예. 그런데 머슴이라고 말했더니 국회의원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거야. 왜 그런 천한 용어를 쓰느냐. 그건 말이 안 된다. 우리 국회의원이 얼마나 이 멋진 이게 귀족 같은 예, 그런 예. 건데 거기다가 머슴이라니 엄청 욕을 들어먹었어요. 그래서 바꾼 용어가 있어요. 일꾼이라고 바꿨습니다. 예. 일꾼이라고 바꿨는데 일꾼이 뭐냐 이런 사람이 또 나오는 거예요. 국회의원들 중에서도. 그래서 욕을 많이 들어먹었어요. 처음에 의원 돼가지고 많이 들어먹었어요. 당 대표인데도 네. 그걸 가만두지 못하는 거예요. 네. 의원들이. 민주당 의원들이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뭐라고 용어를 바꿨느냐. 도구다. 도구다. 예. 도구로 바꿔서 요새. 예. 도구란 얘기를 자꾸 해. 네. 그리고 심부름꾼이다. 예. 이런 얘기예요. 그것도 싫어해 지금 민주당 의원들 노털들은. 예. 구세태를 가지고 있는 이 정치인들이 이재명을 싫어하는 것은 바로 그런 용어 때문에. 아니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서 국회의원을 돼서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가 심부름꾼이라니, 우리가 도구라니 말이 돼? 이런 생각을 겉으로는 지금 말을 못해요. 네. 그런데 속으로는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정치인이라고 하는 것의 단어에 대한 개념 정의를 아예 달리 해버리는. 완전히 달리하는 거죠. 예. 지도자, 리더, 그런 거 싫어해요. 그러니까 이끌어가는 사람보다는 이 사람들이 준 내한테 맡긴 권한을 그렇죠. 충실하게 집행하는 대리인이다. 그렇죠. 그리고 정치는 그거예요. 국민이 하는 것이다. 네. 이렇게 이제 가 있으니까 이 직위에 대한 생각이 기성의 정치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지금 바뀌어 있는데, 네. 지금 우리가 이제 이런 이재명의 진면목, 진가를 이제 확인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국민이 그걸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이재명을 악마화하거나 이재명을 죽이려고 대드는 사람인 그가 죽어요. 네. 이 놀라운 현상인데, 이재명을 악마화하고 이재명을 못됐다 그러고 이재명이 뭐 어쩌다 그러고 전과 사범이라 그러고 뭐 형수욕설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계속 이재명이 나쁜 놈이라고 프레임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렇게 공격했던 사람들 다 나가 떨어졌습니다. 한 사람도 거침없이 다. 윤석열 그랬죠. 한덕수 그랬죠. 그죠. 뭐 이낙연 그랬죠. 다 떨어져 나왔어요. 다 죽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재명 후보가 했던 이야기가 예전에 있는데요. 무엇 눈에는 무엇만 보인다고. 맞아요. 그래서 나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아무리 입증하려고 해도 당신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렇지.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다. 맞아요. 라고 했는데 이걸 우리가 이제 잘 모르고
저런 말싸움을 하고 있네라고 했는데 네. 사실 이재명은 진심으로 이 얘기를 했고 그런 거죠. 너는 사실 진심을 가장한 거짓말쟁이 아니냐라는 전제로 상대가 질문하니까 이것이 어느 순간에 뭔가로 이렇게 표출되어서 협력이나 합의나 또는 일체화가 되지 않는 이런 과정들을 계속 겪으면서 한쪽은 오해, 한쪽은 진심을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어느 순간 이것이 알려진 진심이라고 국민으로부터 인정받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재명은 그렇게 악마화하는 사람에 대해서 대꾸를 하지 거의 안 해요. 그렇지만 정책이 잘못됐을 때 정책을 가지고 비판하죠. 네. 그 사람에 대해서 인신공격을 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절대로 그걸 안 해요. 그런데 누가 이재명을 공격하는 사람을 죽여버리냐면 국민이 죽여버립니다. 예. 이낙연 완전히 갔잖아요. 예. 그다음에 윤석열 벌써 갔죠. 윤석열 따라하던 놈들 다 갔습니다. 조희대도 가고 다 갔어요. 자, 그러면은 이재명이 그렇게 해서 국민이 죽여준 겁니까? 아니면 국민이 서서히 자각해서 죽여주고 있는 자리에서 이재명이 진면목을 이렇게 드러낸 드러나고 겁니까?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명의 진면목을 아는 국민이 예. 그 사람 이재명을 공격해서 일을 못하게 하려고 또는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다 죽어갔어요. 예. 왜? 걔네들을 이재명 욕하지 못하게 하고 예. 이재명 죽이려고 하는 것을 그 표로 예. 그러니까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죽여버리잖아요. 자, 지금 이 순간에는 그러면 이재명과 제대로 경쟁할 정치인은 경쟁의 방식을 완전히 바꿔야 돼요.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뀝니다. 이제는. 완전히 바뀌어서 해야지 지금과 같은 과거의 구태 또는 관습 네. 그리고 인식의 틀 안에서 드러내는 것으로는 절대로 이길 수 없고 국민에 의해서 배제되고 있다. 그렇죠. 될 아주 수밖에 없다. 좋은 그 패러다임 말씀하셨는데 진짜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예요. 정치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보면 지금 김문수하고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 2, 3주 정도 해야 되는데 김문수 후보는 이런 방식의 새로운 경쟁의 그라운드 위로 올라올 수 있다 없다? 부족합니다. 부족한 게 아니라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다. 네. 그러니까 김문수는 다른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또라이거든요. 예. 또라이의 특징은 자기가 굉장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착각하고 있어요. 네. 김문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상대가 되질 않죠. 이제 토론을 하게 할 거 아니에요? 방송에서 이제 후보 토론이 있을 텐데 그때 보시면 아실 겁니다. 게임이 안 돼요. 게임이 안 된다. 그러면 국힘은 그래도 민주당과 쌍벽 정도는 아니지만 제2당으로서 107명의 108명의 국회의원을 가지고 있는 이 정당도 지금 패러다임 시프트를 하지 않으면 죽는 거죠. 죽는 거고 네. 이제는 민주주의라는 거대한 이 길목 위에 우리가 서 있어요. 다 같이 가야 되는데 여기서 민주주의 체제에서 반동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예. 이 대열에서 낙오될 수밖에 없어요. 정치를 못 할 겁니다, 이제. 그러면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정치를 하실 분도 있고 또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정치인들이 국민 주권의 시대가 이제 당원 주권의 시대로부터 국민 주권의 시대로 전환이 되면 그렇죠. 결국 돈이라는 것, 예산이라는 것은 내가 마음대로 쓸 돈이 아니라 국민들이 맡겨준 돈을 얼마나 아껴서 생산적으로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우선순위를 정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이 생각의 변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두 번째 본인이 맡아 있는 자리가 시의원이든 구의원이든 그렇죠. 광역의원이든 단체장이든 그렇죠. 국회의원이든 그렇죠. 이 자리는 결국 내가 잘나서 올라온 것이 아니라 그렇죠. 나를 대신 맡겨준 국민들이 주인이고 나는 거기에서 일하는 대리인, 일꾼, 도구, 머슴이다라는 인식을 실제로 DNA가 완벽하게 좀 체질화될 수 있도록 바꾸지 않으면 바꿔야죠. 살아남지 못한다. 살아남지 못할 겁니다. 자, 거꾸로 이야기하면 그렇게 바꾼 사람들이 그러면 계속 기회를 얻어서 그렇죠. 국가 운영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세상으로 바뀌고 있다. 맞습니다. 그렇게 바뀌는 이제 초입에 우리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국회의원들 중에 상당 부분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사람들이 민주당 내에 많이 있습니다. 예. 그게 몇 가지 최근에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해도 아직 멀었구나, 국회의원들이. 근데 세속적으로 질문을 드리면 이재명 후보도 결국 대통령 되고 나면 그 과거의 간섭이나 구태를 완벽하게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또 여기에 젖어들 가능성이 있다.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왜 없냐?
과거의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과거의 행동이 그 어떠냐에 따라서 그것이 다시 어떤 자리에 가도 그것이 재현되거든요. 그것이 이제 오랜 동안 심리학자들이나 우리 경영학자들이 연구해서 나온 것인데 거의 그게 맞아요. 그게 예측 가능성인데 뭐 무당이라서 뭐 예언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렇게 되는 순간 이재명도 날아갑니다. 예. 이재명은 그걸 알고 있어요. 예. 자기가 뭘 해야 되는 본분이 뭐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아마 국회의원들,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들, 이재명이 대통령이 돼서 다음 정부를 이끌 때 국회의원들이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얘네들도 국민이 가만두지 않고 날려버릴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은, 자, 이렇게 이제 바꾸자고 하면 체질이 바뀌는 것은 쉽지 않은 데다가 두 번째, 아니 지도자라는 게 근본적으로 국민을 겸허하고 이끌어가고 그러면서 그분들 존중하고 받들면 되지. 내가 객관적으로 더 똑똑하지 않느냐. 머리도 좋고 지식도 많고 또 실제로 업무 역량도 더 뛰어난데 이걸 어떻게 모습이나 일꾼이나 도구의 위치로 바꾸라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실질적인 권한이 이제 뺏길 수 있기 때문에 상당한 저항이 기성의 질서에서는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저항이 있는데 저항하는 거, 지금은 이제 유튜브 시대잖아요. 네. 그 SNS 시대고 누가 저항하는지를 귀신같이 알아요. 국민이. 네. 저놈이 저항하는구나. 한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제가 이걸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는데 언론에 나진 않았어요. 이거 언론에 날 만한 큰 일인데 네. 언론에 나진 않았는데 어떻게 그것을 제가 국회에서 하는 세미나에 최근에 한번 갔어요. 네. 제가 그 IT 분야 전공자는 아닌데 인사조직 전공자로서 그 블록체인 암호화폐 산업에서 일하는 스타트업을 자문하고 컨설팅한 경험이 있어요. 네. 그래서 거기서 무슨 일이 그 스페이스에서 일어나는지 저 알기 때문에 저한테 연락도 주고 뭐 그래서 그 사정이 있어서 그 박민규예요.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관악 국회의원. 관악구 어떻게 아시네. 예. 박민규 의원이 도움을 줘가지고 국회에서 세미나를 했어요. 네. 고팍스 피해자 구제 방안 세미나. 네. 제가 그 업계를 알기 때문에 고팍스가 거래소거든요. 네. 원화 거래소 5대 거래소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서 거래했던 투자자들이 피해를 많이 봤어요. 미국의 STX 거래소가 파산함으로써 거기에 유탄을 맞아가지고 손해본 사람들을 구제하는 방안. 그게 굉장히 많아요. 3,000명이 넘어요. 그런데 그 금액을 따지면 2,000억도 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인가 아닌 거죠. 예. 이게 사회적인 문제로 이 언론에 알려져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 저는 알고 있었죠. 그래서 세미나 한다고 그래서 박민규 의원이 주최한 거고 그래서 갔었는데 거기서 젊은 2030들이 그 투자했다가 물린 게 지금 그렇게 한 2천억 이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르고 있어요. 국회의원들이. 그러니까 알고 있어도 그것을 해결을 안 해주는 거예요. 해결해 주는 것은 미국의 바이낸스라는 세계 최대 거래소가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이 굉장히 좋은 환경이거든요. 비즈니스 하기에. 그러니까 그 고팍스라는 회사를 인수해가지고 자기네가 피해자들을 다 2천억이고 뭐 3천억이고 다 구제를 해주고 그리고 자기네가 비즈니스를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그러니까 임원 변경 신고를 어디다 하냐면 그건 정무위 소속인데 금융위원회 산하의 금융정보분석원이라는 곳에서 그거를 맡아서 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거를 변경 신고를 받아줘야 되는데 신고인데도 받아주지를 않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난 2년 내내 그 피해가 늘어나가지고 수천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젊은 2030 애들이 얼마나 지금 그 자기 재산을 다 날렸은 애들도 있고 그 피해를 호소하는데 그 세미나에서 호소하는 걸 보고 내가 눈물이 나서 너무나 분노했어요. 네. 이거를 뻔히 알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그거를 처리해주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 발언하려고 그러다가 하도
화가 나서 박민규 의원도 있고 그래서 내가 참았는데 나중에 집에 들어와서 너무 이게 분노감이 끌어올라서 어떻게 사회가 이렇게 젊은이들한테 무관심하냐 이래서 내가 그걸 이제 강의로 이 국회의원들을 막 야단치면서 그런 걸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문제가 이러냐 내 강의안이 이재명 대표한테 간 거야. 아, 예, 예. 이재명 대표가 늑달없이 그 정무위원들 박민규 예, 예. 의원 이하 그 정무위원들한테 조사해봐 이거 빨리 해가지고 보고해. 예. 그래서 그 고팍스라는 회사가 난리가 났대. 예. 그래서 나한테까지 연락이 왔어. 그래서 이제 해결의 과정에 있다. 해결 과정이 있어. 내가 그래서 이거 그 정무위 소속 국회의원들 이거 해결 못하면 날라간다. 예.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재명이 일하는 방식을 보고 내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예. 바로. 근데 어디에 있으면 그 여수에 가 있을 때야. 예. 호남에 가 있을 때야. 그러니까 민생에 관해서는 일도 양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이재명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것을 할 수 없는 수없이 많은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게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이걸 해결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든 해결해내야 한다. 그 해결해 다 돼 있어. 그 바이낸스가 다 갚아주겠다는 거거든. 예. 그러면 그렇게 이제 저항하거나 거부하거나 나 못 받아들이는 이런 상황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이것이 국민의 요구라면 받아야 한다. 어떤 식으로든 제도를 만들자. 제도 만들 필요도 없어요. 그냥 신고를 받아주면 돼요. 예. 지금 누가 안 받아주느냐? 지금 김병환이 금융위원장. 금융위원장. 예. 그 밑에 김소영인가 부위원장 있어. 예. 그다음에 그 박광인가 하는 그 친구가 있어. 예. 그 금융정보분석원이라고 FIU라고 그러는데 그 원장 그놈이 안 받아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정치라는 것이 다른 어떤 사회의 분야와 달리 없는 길을 만들어가는 것이 정치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것이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라면 피해자가 만들어줘야지. 생겼다면 그렇지. 이것을 만들어주고 해결해봐야 한다. 그렇지. 그러니까 나는 그러니까 내가 항상 이재명이 뭐 하는 일을 보면 내가 충격을 받아. 네. 야 저렇게 빠르게 지금 해주면 되는 건데 왜 안 해줘? 자, 대한민국에는 그런 문제들이 수없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자, 이것을 그러면은 이재명과 함께하는 정부 참여자들 그렇지.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그렇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 봅시다라고 하면 모든 문제를 풀 수 없지만 그렇지. 상당수의 문제가 해소가 되고. 그러니까 이재명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왜 안 될 거를 될 것처럼 자꾸 검토해 보겠다는 얘기를 하냐. 예. 안 될 거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될 거는 빨리 해주고 그러니까 책상 위에 서류가 없는 거야. 예. 아니 될 건데 왜 안 해줘? 네. 해주면 되지. 그런데 이제 공무원들이나 공직은 내가 혹시 해줬다가 내가 피해를 볼까 걱정을 하니까 괜히 조금이라도 선에 벗어난 것은 권한 안에 있음에도 안 해버리잖아요. 그렇죠. 너 돈 먹었지. 너 저 사람하고 특수관계지. 야, 너 인마 책임도 못 질 일 왜 해? 그렇죠. 그런 것을 못하도록 그러니까 그것을 반드시 하도록 예. 못하는 것은 왜 못한다는 걸 명확히 하고 예. 해줄 수 있는 건 빨리 해주고 법에서 다 정해져 있고 자기 권한으로 있는 거잖아요. 그 국민을 위해서 해주는 건데 그것이 왜 문제가 돼요? 이재명의 철학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을 위해서 해주는 것은 그렇게 해주면 되는데 실제로 자기들끼리는 뒷방에 앉아가지고 그렇죠. 거래하고 뭐 거래하죠. 고속도로 바꿔주고 그렇죠. 돈 먹고 국가 예산 받고 그렇죠. 설계 다 받고 그렇죠. 도시계획 다 받고 이제 이런 방식으로 하는 자들은 오히려 완전히 국민의 시각이 아니라 특수 집단의 특수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고. 그렇죠. 내가 세미나에 가서 박민규 의원 그 도움으로 그 세미나를 열었다고 그러는데 내가 가서 충격을 받은 거는 지난 2년 동안 그거를 안 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네. 지금 뭐 한두 달 문제가 아니고. 네. 그런데 그 의원들이 정무위원들이 그걸 모르고 있었다는 거야. 100만 명이 관련돼 있어요. 그게. 예. 100만 명이. 자, 지금 이제 그 사안을 가지고 이제 토론하는 게 아니니 제가 이제 요 문제도 심각성을 충분히 알겠고요. 조금 더 이제 진척을 좀 시키겠습니다. 오늘 이 논쟁을요. 맞아요. 자, 그러면 이재명 후보가 생각하는 국민주권 시대에 자, 국가의 예산이라는 것과 그리고 이 자리를 위임받은 정치인 또는 선출직 공무원 또는 일반 공직자들
이제 직책에 대한 인식, 지위에 대한 인식을 달리하고 갈등이 생기겠지만 국민이 원하는 것은 해결을 해주자고 나가면 상당 부분 해결이 될 텐데 그럼요. 저는 이제 여기에서 당이론적으로는 맞고 당연히 국가가 그렇게 가는 것이 이상적이라는 데서는 박수를 치며 동의를 하는데 실제로 이런 국가 운영 체계가 국가의 경쟁력 또는 개별 단위 기업이든 아니면 조직이든 아니면 특정한 분야이든 생산성과 효율성이 매우 좋아진다, 좋아지지 않는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연구를 하거나 또는 입증된 결과 같은 게 있습니까? 그렇죠. 그거는 당연히 그 생산성과 창의성이 확 올라가죠. 네. 제가 그래서 그 말씀하셔서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이 조직론에서 핵심이 뭐냐면 분권하거든요. 첫 번째 조직 설계 원리의 첫 번째가 분권화입니다. 근데 우리는 분권화를 내가 30년이 넘도록 가르쳤지만 분권화가 뭔지 머릿속에서는 이해를 해요. 분권화가 뭐라는 거를. 권한을 나누는 걸 이제 그렇죠. 분권이라고 권한을 생각하죠. 나누는 예, 거잖아요. 분권화를 그렇게 이해는 하는데 실제로 분권화된 사회에서 살아본 적이 없잖아요. 우리는 명령과 통제 속에서 살아왔고 억압과 착취당하면서 살아왔잖아요. 그러니까 가정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사회도 다 그런 식으로 돼 있고 국가도 그렇게 운영되고 있고 그러니까 분권화가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개념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이재명도 분권화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까지는 안 나왔어요. 네. 제가 그걸 다 들어보면 분권화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다만 그 균형 발전, 전 국토의 균형 발전에 대해서는 얘기해요. 근데 균형 발전이 박정희 시대부터 온 거거든요. 네. 그런데 균형 발전이 됐어요? 안 됐잖아요. 균형 발전 실패했습니다. 오히려 수도권 집중화가 더 됐죠. 그래서 막 그냥 기업들을 저쪽으로 가라 그러고 공기업들을 어떻게 합니까? 다 강제로 이전시키고 전 난리를 부렸는데도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사람들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분권화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네. 분권화라는 것은 권한을 내려주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내 권한을 잘라서 그쪽으로 넘겨주면 네.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분권화의 핵심은 자주 자립 자치의 정신을 가지고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되거든요. 예. 그래야 분권화가 되고 자치 분권 우선주의라고 그러는데 이거를 자치 분권이 우선이고 그다음에 국토의 균형 발전은 그 다음에 하면 된다. 네. 이건데 국토의 균형 발전만을 하고 자치 분권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계속 실패하는 거거든요. 지금 자치분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단체도 있고 분권도 하고 뭐 지방 예산이 있는데 거기에서 결정적으로 빠져버린 게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자주 자립 자치의 정신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예. 지방 분권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중앙의 통제에 의한 그렇죠. 형식적인 자립자치. 국회의원들도 가서 계속 자기 지역구 발전을 위해서 기재부에 가서 따와야 되잖아요. 예. 예산을.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만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 자, 지자체가. 그러면 정치인이 이제 자 국민들을 떠받들면서 이렇게 해서 국민주권 국가를 만들어 보자라고 하면 거기에서 이제 자율과 창의가 나올 수 있는 것을 국가 시스템 안에 어떻게 이제 녹이느냐라는 그렇죠.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분권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분권을 통해서 이게 가능하다. 조직론의 아주 기본 원칙이에요. 예. 분권이 되어야 자율성이 생기고 분권이 되지 않아요. 분권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 보충성의 원리에 따라서 독일처럼 어떻게 되냐면 각 지역에서 그 평균적으로 수입이 많은 재정이 충분한 그 곳에서 연방으로 돈을 주어서 예. 그 연방이 재정이 부족한 부분에 나눠줍니다. 예. 나눠주는 거죠. 보충해 주는 거예요. 보충한 준 다음에는 절대로 간섭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보충성의 원리입니다. 예. 조직 설계에서. 예, 예. 그 보충성의 원리가 완벽하게 지켜지기 때문에 독일은 자치, 자립, 자주가 가능해집니다. 자 그러면 중앙정부의 간섭을 파격적으로 줄이고 없애는 거예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감사 기능을 가지고 있으니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알아서 알아서 해라. 하라. 알아서 해라. 라고 하면 그렇죠. 약간의 부작용이 생기더라도 궁극적으로는 분권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고 이것이 국가 경쟁력으로 이어진다. 그렇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그 정도 과감하게 해내겠습니까? 5년 내에 못 해내겠죠.
아, 그게 5년 너무 내에 안 짧다는 됩니까?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너무 짧다는 거예요. 자, 그것은 국가의 시스템도 있고 또 국민들이나 정치인이나 공직자들의 인식도 똑같이 따라가야 하는 것이니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렇죠.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네. 좀 어려운 문제인데 이 문제는 다시 한 번 더 좀 집중적으로 논의를 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전 대표님이 이거에 대한 계몽 차원에서도 이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 주시면 좋겠어요. 예, 예.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이 부분은 제대로 한번 우리가 따져서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로 하고요. 최근에 제가 이제 현장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을 약간은 분석적으로 접근해 보니 이런 걸 느낍니다. 교학상장이라는 단어 아시죠? 가르치고 배우면서 서로 성장한다 이 말인데요. 맞습니다.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많이 바뀌었죠. 이재명 후보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을 따라쟁이를 하다 보니 오히려 그것이 가지고 있는 가치, 효율성, 생산성 그리고 성과가 훨씬 더 크다는 걸 알고 점점점 바뀌고 있다. 아, 이렇게 하면은 국회의원을 하는데 이제 지금까지 들어갔던 비용보다 더 적은 비용으로도 얼마든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날 수 있겠구나. 대의원 관리하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죠. 전당원을 한 사람 한 사람 주인으로 모시고 있으니까 그렇죠. 비용이 상대적으로 덜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훨씬 더 생산적이고 효율적이다라는 걸 깨달아가는 것 같고요. 네. 자, 이런 이제 변화가 이미 시작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작됐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렇게 이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빨리 배우잖아요. 그게 대표적인 게 누구냐? 제가 보기에는 그 정청래. 아, 정청래. 예. 옛날에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예. 그런데 이재명하고 같이 일하면서 확 배운 거죠. 예. 요즘 민주당을 보면 이제 우스개로 이야기하면 꾀돌이가 많이 없어지고요. 현장에서 뛰는 행동주의자들이 굉장히 많아졌다. 맞아요. 실천가들이 굉장히 많아졌다. 그렇죠.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 몇몇 사람들을 제외하면 구태를 아직도 벗어나지 못했어요. 예. 자꾸 책상에다 쌓아놔. 예, 예. 바로 해결할 수 있는 거를 쌓아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이제 정치인들의 움직임이 국회의 문화를 바꿀 것이고 또 국정 운영을 이런 방식으로 행정부를 통과를 하면서 맞아요.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 또 공무원 조직, 관료 조직이 바뀔 것이고 확 바뀔 겁니다. 확 바뀐다. 빨리 정리할 거 왜 정리하지 않고 그냥 질질 끄냐. 예. 어? 이거는 이재명이 못 참거든요. 자, 국가의 역동성도 굉장히 그러면 굉장히 좋아지죠. 좋아진다. 네. 그러니까 이재명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똑같은 공무원 가지고 이전 성남시장들이 하던 거고 완전히 다른 성남시를 만들었다. 경기도도 그랬고 똑같은 공무원들이고 똑같은 국회의원들 데리고 완전히 3년 만에 바뀌었다. 많이 바뀌었는데 그 국회의원들은 각각이 자기가 스스로가 헌법기관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 아직도 서류 놓고 이러는 친구들이 있죠. 네. 걔네들은 아마 이거 제대로 안 하면 날아갈 겁니다. 날아간다는 정치를 이제 오래 하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것인데, 자, 결국 이제 국가의 이런 이제 시스템이 어떤 방식으로든 바뀌면 역동성이 결국 기업의 경쟁력 또 국민 개인의 자기 경쟁력이 그렇죠. 높아지고 그러면. 그러면서 특혜나 기득권 구조에서 의사결정하는 것이 바뀌게 되면 네. 이제 실력과 역량이 있는 사람들이 경쟁의 장에서 우뚝 설 수 있는 기회도 훨씬 더 많이 제공되는, 거기에서는 이제 창의성이라는 것이 많이 발현될 것이다. 그렇죠. 그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그 한 영역, 행정 영역 여기만 해가지고 되는 건 아니고 5개의 영역이 동시에 같이 이렇게 말하자면 민주화 체제를 갖추어야 되거든요. 그것이 이제 정치가 이제 앞장서는 거고. 5개 영역이 어떤 겁니까? 정치, 예. 그다음에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노동 분야를 예. 정리해야 됩니다. 3번째가 사법, 예. 4번째가 교육. 교육, 교육 민주화가 굉장히 예. 중요합니다. 마지막에 국토. 국토를 민주화해야 됩니다. 아. 그것이 분권화입니다. 예. 국토를 각 지역을 나누어서 그걸 별도의 국가로 만들어주고 예. 우리를 연방 국가로 만들어주는 예. 중앙 정부가 연방 정부가 되는 거죠.
국토의 효율과 생산성을 그러네요. 자치를 하는 당사자들이 주도할 수 있도록 그렇죠. 국가가 제도로서 그렇죠. 만들어주고 그렇죠. 그 과정에서 그렇죠. 자치를 통한 창의, 그렇죠. 역량들이 발현되는 구조 예. 충분히 그러니까 이해가 됩니다. 중앙이 없어져야 돼요. 그러면 이제 대통령 권한 별로 없어지는 거네. 그렇죠. 그 연방 정부만 하는 거니까 네. 국방, 외교 이런 각 국가들이 못하는 것들을 맡아서 하게 되니까 각각 누가 더 잘하느냐는 경쟁이 되는 거죠. 네. 자, 이런 이제 이재명 정부의 큰 틀에서 새로운 국가 상이 네, 나 개인의 삶, 네, 내 삶에 또는 내가 앞으로 정치를 하겠다라고 하는 일종의 정치 지망생들의 삶에 네, 이미 정치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경쟁력을 더 키우는 이런 계기로 삼기 위해서 자, 우리 스스로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인사조직 전문가로서 분석과 평가의 대가답게 나 어떻게 바뀌면 됩니까? 라는 좀 아주 좋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좋은 질문인데요. 이거 그러니까 우리 고대 그리스인들이 가졌던 바로 인류에 알려줬던 너 자신을 알라. 그리고 너 자신이 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되는 길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따라해서는 안 되고 자기 자신으로 자기 자신이 되는 길을 찾아야 되는데 그것이 굉장히 어렵단 말이죠, 지금. 왜냐하면 교육서부터 아까 말씀했던 5개 영역이 민주화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 분권화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그것이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제 한 사례를 말씀드리면 제가 한국은행 근무할 때 당시 서독 연방은행에 연수를 간 적이 있어요. 연수 갔는데 한국은행 직원이 서독 연방은행으로 출장을 왔어요. 뭘 연구하려고 뭘 알아보려고 출장을 왔냐면 그 연방은행 직원들한테 물어보려고 그런 거예요. 뭘 물어보느냐? 지방금융을 어떻게 하느냐? 서독 연방은행은 그 중앙은행이 연방은행은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서독 연방은행 사람이 그 질문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지방금융이라고요? 그럼 중앙금융이 있는 건데 네. 중앙금융과 지방금융이라는 말을 이해를 못했어요. 네, 왜냐하면 독일에는 중앙이 없고 네. 지방도 없거든요. 그냥 금융만 존재하는 것이죠. 그런데 각자가 자기 스스로를 중앙이라고 생각하고 네. 각자가 자기 스스로를 지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방이 어디며 중앙이 어딘지를 독일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충격을 받은 거야. 그 한국은행에서 온 직원이.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중앙이잖아. 다 중앙이고 나머지는 지방이고. 그러니까 서울과 기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수도권과 기타. 런던도 똑같습니다. 런던과 런던 이외 딱 나눠져 있어요. 근데 독일은 어디지? 다 중앙이고 다 지방입니다. 지방이다. 스위스도 똑같습니다. 스위스는 수도가 아예 없어요. 네. 그러니까 서울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른에 연방 정부가 있긴 해요. 그렇지만 거기를 수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 돼요. 그런 나라를 만든다는 것에 압도적 다수의 국민들이 동의를 하면서 동의해야죠. 하나하나 만들어 가보자. 그래서 계몽이 필요합니다. 계몽이 필요하다. 네. 그리고 그런 나라를 위해서. 이것을 책임질 정치인은 이재명이 시작해야 대통령이 되어서 출발하면 된다. 우리 국민들의 역량은 충분히 따라갈 수 충분히 있다. 따라가죠. 대한민국 국민들이 전 세계 어떤 시민들과 비교해도 잠재력이 더 있습니까? 아유, 잠재력이. 저는 뭐 독일을 능가하는 건 시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어떤 왜냐면 잠재력이 있습니까? 똑똑해요, 우리는. 한국인들이 IQ 그 세계 IQ 그거 뭐니까 여론조사 그 조사한 기관이 있어요. 네. 거기서 한 거 보면 한국이 탑입니다. 항상. 네. 독일은 저 아래에 있어요. 한국 사람 똑똑하다. 똑똑해요. 그리고 빨라요. 빠르다. 네. 그러니까 근데 왜 조선은 그렇게 됐느냐? 그 사대부들이에요. 결국 그게 착취해서. 억압하고 착취하는 구조를 벗어나서 분권과 자치를 통해서 국민들이 개개인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이 국민주권의 시대를 열면 확실히 빠르게 독일을 능가합니다. 지금 박사님께서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똑똑하고 빠르다 그랬죠. 네. 제가 한 말씀 더 보태도 되겠습니까? 더 보태주시면. 대한민국 국민들은 불만이 많습니다. 제가 맞아요. 말씀드린 이 불만은 뭐냐? 바꿔야 되겠다는 변화의 열망이 맞아요. 이대로는 안 된다. 조금이라도 개선시켜보자. 사실은 이것은 불만이라고 표현하지만
실제로는 혁신 역량입니다. 맞아요. 지금보다 우리 삶이, 우리 국가가, 우리 가족이, 우리 맞아요. 공동체가 더 나아져야 한다는 것을 DNA처럼 가지고 있다. 맞아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 민원이다, 불만이다라고 하지 말고 이것이 바로 국가를 바꾸는 혁신 그러네요. 역량이다. 혁신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오늘 조금 박사님과 대화를 하면서 조응을 맞아요. 하고 맞아요. 있는 맞아요. 수준이 된다. 이렇게 제 교학 상장이 일어나는 거죠. 교학 상장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자, 시간이 너무 빨리 가버렸습니다. 다음 기회에 최동수 박사님 모시기로 하고요. 한 번 더 얘기 나누겠습니다. 이런 말씀으로 여러분들께 제가 마무리를 할까 하는데요. 결혼의 목적은 첫 번째 행복한 가정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결혼을 하는 목적이 상대 배우자의 경제력, 학력 이런 거 따지는 사람이 있고요. 또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축의금이 총 얼마가 들어와야 되느냐, 이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부모의 사회적 권위를 표시하는 하나의 수단. 맞아요. 더 심하게 이야기하면요, 신혼여행을 어디로 가는 것이 더 좋은지. 그래서 어느 순간 결혼의 목적이라는 것이 행복한 가정이 아니고 그 주변을 형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이 결혼 자체를 지배하는 것 보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국가란 무릇 국민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죠. 국가의 주인이 국민이면 그 국민이 실제 국가의 주인이어야 되는데 우리는 국가가 우리 국민을 지배하고 있었고요. 정치인이 유권자 시민으로부터 위임받는 권한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정치인이 국민들을 군림하는 그 위치에 올라가 있었죠. 원리와 이치에 전혀 맞지 않죠. 판검사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억울한 일을 챙길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국민의 시각에서 제대로 판단하고 평가하고 결론 내줘야 하는데 그들이 우리 위에 군림하고 있었죠. 이것도 원리에 대한 위반이죠. 저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이 우리 인생, 인간, 사회, 공동체 그리고 자연의 이치와 원리를 그대로 찾아가는 그 출발 지점에 우리를 대표하는 인물로서 대통령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제가 네. 드리면서 맞습니다. 오늘 최 박사님 말씀 귀하게 여기고 시청자 여러분들도 함께 공유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동시에 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가장 경쟁력 있는 국민입니다. 여러분들의 잠재력을 믿고 저도 최대한 이재명 정부와 함께 발현해 보겠습니다. 최동석 박사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방송 애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구를 방문하거나 대구에 계신 분들은 한우회식 대구 명소 경성한우 꼭 이용해 주시면 저희들에게 큰 힘이 된다. 053-573-8900 예약 전화하시면 되고요. 1+1 1등급 원뿔 이상의 한우를 100g에 11,900원부터 파니까요. 가성비, 가심비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은 저희들이 꾸준하게 저희들을 지원해주는 광고 파트너입니다. 성실하고 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청년 사업가들이 모여서 더 착한 보험 파트너스를 만들었고요. 여러분들 보험과 관련된 상담, 그리고 지금 이제 들고 있는 보험이 뭔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문의하시면 언제라도 대답해 드리는 곳입니다. 1644-1236이고요. 010-7612-3303으로 여러분 문자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를 통해서 저희들이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140만 고객 그리고 애청자, 애독자 만들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